오늘은 제가 예전에 겪었던 정말 드라마틱한 연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정말 좋은 분과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그 전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났던 전 남자친구와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를 돌이켜보자면 정말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을 얻은 시간이기도 했어요. 모든 건 한 번의 소개팅에서 시작됐어요. 친구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해준 남자,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을 지금도 기억해요. 키도 크고 웃는 모습도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을 때 마음 한편에서 아, 이 사람이다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 첫인상부터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첫 만남에서부터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요. 같은 영화를 좋아하고 비슷한 음악 취향을 갖고 있었죠. 특히 유머 감각이 너무 잘 맞았어요. 아, 그 영화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맞아. 나도 그 부분에서 완전 소름 돋았어. 이런 식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었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가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었거든요. 솔직히 말할게. 나 너한테 완전히 반했어. 정말 이상형이야. 나도 사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연애 초기부터 서로에게 진심이었죠.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정말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관계였어요.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30 되면 결혼하자. 어때? 좋아, 그때쯤이면 서로 안정적일 거야. 장난스럽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꿈도 함께 그렸어요. 어떤 집에서 살고 싶고 아이는 몇 명 낳고 싶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사귀고 2년 정도 지나면서 그가 직장에 대한 불만을 자주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회사 생활이 정말 힘들어. 야근도 너무 많고 상사들도 말 안 통하는 꼰대고 이런 식으로는 미래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좀 더 버텨보지 그래.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더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볼까 생각 중이야. 처음엔 단순한 푸념인 줄 알았는데 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죠. 자기야, 나 결정했어. 회사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야. 정말? 진짜 그만두려고? 갑자기?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좋겠어.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알았어. 그럼 결혼은 좀 미뤄야겠네? 미안해. 시험에 집중하려면 당분간은 결혼 준비를 미뤄야 할 것 같아. 대신 내가 합격하면 바로 결혼하자. 괜찮아. 나도 더 준비할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 대신 열심히 공부해. 그때 저는 정말 순수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바라지를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리고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요. 그렇게 그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퇴사 당일, 저는 그와 함께 고시원을 구하러 다녔어요. 작고 답답한 방이었지만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았거든요. 여기서 정말 합격할 때까지 버틸 수 있겠어? 괜찮아. 합격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곳에서든 견딜 수 있어. 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뒷바라지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 뒷바라지를 해주었어요. 고시원비와 식비, 그리고 학원 교재비까지. 제 월급의 절반 가까이 그에게 들어갔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나 자기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그는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정말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 뒷바라지는 더욱 세심해졌어요. 주말마다 고시원을 찾아가서 간식과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그가 좋아하는 과일, 영양제, 심지어 속옷까지 챙겨서 갔거든요. 오늘은 뭘 가져왔어? 네가 좋아하는 사과랑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도 있어. 아, 그리고 새 속옷도 좀 샀지. 고시원 안에 있는 작은 냉장고에 음식을 정리해주고 종종 빨래도 가져가서 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데이트 비용도 거의 제가 다 부담했어요. 가끔 스트레스를 풀려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갈 때도 있었는데 당연히 제가 계산했죠. 그는 돈이 없으니까요. 미안해. 시험 끝나면 정말 배로 갚을게. 걱정 마. 합격하면 평생 나를 책임져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곤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시험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떨어질 때마다 그는 좌절하고 우울해했고 저는 그를 위로하며 다시 힘을 내라고 격려했어요. 괜찮아. 이번엔 정말 아깝게 떨어진 거잖아. 다음엔 꼭 될 거야. 정말 미안해. 언제까지 이렇게 패만 끼칠지.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한 팀이잖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3년째가 되어서는 뒷바라지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죠. 심지어 그의 부모님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시며 감사 인사를 표하셨어요. 너가 정말 고생 많다. 못난 우리 아들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결혼할 사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 당시 제가 지출한 총액을 계산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고시원비만 해도 월 40만 원씩 36개월이니까 1,440만 원, 거기에 생활비와 학원비, 데이트 비용까지 합치면 솔직히 정확한 계산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마 못해도 3천만 원은 좋게 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모든 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당연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한 가정을 이루는 거고 그러면 이 모든 투자가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자기야, 정말 고마워. 시험 끝나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내가 평생 잘해줄게. 그때는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정말 순진하게 그 모든 말들을 믿었어요. 드디어 3년차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이란 마치 제가 합격한 것처럼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나 합격했어. 드디어 합격했다고. 그날의 기쁨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3년 동안의 제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보다도 더 기뻐하며 그 사람을 축하해줬어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기뻐하셨죠. 축하해.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우리 결혼 준비 시작하자. 그래야지. 이제야 진짜 시작이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합격 발표 후 며칠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앞으로 공무원으로 발령이 나면 해야 할 일도 익혀야 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감은 더욱 뚜렷해졌어요. 자기야, 우리 언제쯤 결혼식 날짜 잡을까? 아, 그거? 아직 좀 빠른 거 아닌가? 나도 월급 받기 시작하고 좀 더 안정된 후에. 이미 충분히 안정됐잖아. 내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래도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돈 조금만 모으고 하자. 전부 부모님한테 다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뭔가 변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저희 제안으로 양가 부모님들의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결혼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상견례 당일 분위기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 그래서 결혼을 진행하면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희 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 살 수 있는 아파트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공무원인데 순간 그 자리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파트라니 그것도 혼수로요? 어머님, 그건 좀. 제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요즘 시대에 남자 직업이 좋으면 신혼집 정도는 여자 쪽에서 준비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우리 아들은 공무원이라 안정적이잖아요. 게다가 9급도 아니고 7급인데 최소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건데. 아니 뭐가 곤란해요?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 정성도 안 보이시면 어떡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5년을 만나왔고 3년을 뒷바라지하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이런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이었죠. 만약에 준비가 안 된다면 차라리 파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은 조건이 좋으니까 다른 좋은 인연도 많을 테고요. 파혼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부모님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 특히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손까지 떨고 계셨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우리도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희 가족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은 분노하셨죠. 지영아, 이런 집안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니? 딸아, 결혼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하는 거야. 저런 식으로 장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 그 중에서도 특히 3년간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는 건지. 더 충격적인 건 그가 그 후에도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너가 부모님께 잘 이야기해서 집은 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구나.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저희가 먼저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구나. 3년 동안 제가 투자한 모든 시간과 돈, 그리고 사랑의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랑과 믿음으로 버텨온 모든 것들이 배신으로 돌아온 거죠.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자존심과 인격이라는 걸요.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며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냥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버리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참고 결혼을 강행해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학 동창이었던 친구가 급하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지영아, 너 지금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 친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바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혜진이는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지영아, 이거 너한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뭔데? 그냥 말해봐.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거 너 남자친구 맞지?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였거든요. 클럽에서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로 분명히 싫다고 표현하는 어떤 여성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언제 촬영된 거야? 지난주 금요일이야. 나랑 내 친구가 그 클럽에 있다가 우연히 목격하고 촬영한 거야.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 친구한테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 여자가 너 친구라고? 맞아. 내 친구인데 한번 만나볼래? 저는 바로 그 여성을 만나기로 했어요.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만난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솔직히 정말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이 용납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제 남자친구예요. 정말요? 그럼 더욱 심각한 문제네요. 이런 사람과 결혼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겠어요? 사실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증거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영상이 있잖아요. 목격자도 있고요. 제 말을 들은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정말 신고하고 싶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함께 경찰서에 가기로 했어요. 핸드폰 영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제 친구인 목격자 증언까지 모든 게 갖춰진 상황이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신고를 마친 후 저는 그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잠깐 만나자. 갑자기? 무슨 일이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약속 장소에 나온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집 문제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잖아. 엄마한테 잘 이야기하면 전세 정도로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 집 문제가 아니야. 나는 범죄자와 결혼할 수 없어. 범죄자? 뭔 소리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을 보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중요한 건 어디서 나왔느냐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술도 마셨고. 장난? 이미 피해자가 신고했어. 경찰서에 사건 접수까지 됐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변한 거죠. 신고?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래, 네가 공무원이니까 문제가 더 클 텐데? 공무원의 경우 이런 문제로 기소되면 당연히 파면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막 합격한 상황에서요.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때까지도 그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왜 내가 취하해줘야 하는데? 너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사과하고 피해본 사람은 나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나야 모르지.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 순간 그가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한복판에서요.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5년 동안, 특히 3년 동안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신세진 돈도 다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 할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런 사람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5년 동안 그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며칠 후에 예상했던 대로 그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토록 거만하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이야기는 다 들었어. 그 일도 우리 아들이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이틀 후에 그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토록 거만하던 어머니가 직접 사과하러 온 거니까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거든요. 어머님, 사과는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받아주라. 내 마음이야.
그러더니 두둑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그동안 너가 우리 아들을 위해 쓴 돈이야. 우리가 다 계산해서 가져왔어.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아마 제가 3년 동안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계산해서 가져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야, 받아야지.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그 순간 그가 말했어요.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기회는 이미 5년 동안 충분히 줬잖아. 나도 더 이상은 불가능해. 그럼 그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기다렸던 질문이었어요. 피해자랑 이미 만나서 이야기 나눴어. 순간 그의 표정에서 화색이 도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 그분도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시더라. 제 말에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그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 조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한대. 사실 저는 그분과 이미 모든 걸 논의해놨어요. 그의 인생까지 완전히 망치지는 않되 확실한 교훈은 주자고 합의한 상태였거든요. 물론이야, 당연히 그렇게 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가 다시 연락을 해왔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위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영상을 가지고 나를 조종하려는 거잖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협박이라고 몰아붙이다니요. 조종? 내가 언제 그랬어? 지금까지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거잖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냥 우리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뿐이라니까? 정리? 5년을 사귄 사이를 그렇게 쉽게 정리한다고? 그때 저는 확실히 말해줬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이랑 평생 함께 사는 게 더 끔찍해.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그래,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어. 며칠 후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오늘 합의 완료됐어요. 그분이 직접 찾아와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5년이나 사귄 사이인데.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 끝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복수란 게 뭘까? 상대방을 망치는 게 복수일까? 아니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게 복수일까? 결론은 후자였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 서로의 인생을 위해서야. 그의 답장은 의외였어요. 미안했어, 정말로. 너도 잘 지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어떤 사과도 5년 동안의 믿음을 배신당한 마음을 치유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주신 봉투 안의 돈은 결국 받았어요. 제가 투자한 시간과 돈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돈보다 더 값진 건 제가 얻은 교훈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아무리 오래 만난 사이라도 잘못된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분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뭔가 달랐거든요. 그분의 첫인상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놀랐어요. 저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겪은 힘든 시간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한 것보다는 그때는 그게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마음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저의 아픈 과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성숙해진 제 모습을 좋게 봐주셨거든요. 몇 달간 만나면서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였거든요. 저희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그분의 답변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죠. 혼자 부담지는 게 아니라 둘이서 함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만 희생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요. 6개월 후에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지영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모든 게 이렇게 자연스럽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양가 상견례도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좋은 분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저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신부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떠올려 봐요. 만약 그때 무리해서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 같은 행복은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3년간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고 더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의 남편과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있어요. 경제적 부담도 집안일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모든 걸 함께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잘못된 관계에 있다면 과감히 정리할 용기를 가지세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말이에요.